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3강의 내용은 교재 제4편 조직론의 제5장 조직구조의 설계 전략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교재 제5장을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조직 구조를 설계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능동적으로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이미론적 관점의 이론들을 쭉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조직이 능동적 입장에서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할 제1차적인 요소는 조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울이 없는 조직은 있을 수가 없죠.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조직 목표는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일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또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요. 또 명확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무 수행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직에 대한 어떤 기획 기능까지 수행을 하는 것이 조직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목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체제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이 이 페로우의 조직 목표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 그다음에 산출 목표, 체제 유지 목표, 생산 목표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 관점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대비되는 건요. 이 조직에서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가 이게 다른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나갈 수 있냐라는 관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고전적 조직 이론하고 신고전 이론 이쪽에서는 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라고 봤고요. 이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목표를 이쪽으로 따르도록, 즉 개인의 목표는 희생되도록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희생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환 모형이에요. 이 교환하겠다라는 거죠. 뭘 주는 거죠? 조직은 여기다가 경제적 이윤이죠. 경제적 인센티브죠. 효용을 증진시키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요. 여기는 개인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개인적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희생하고 오로지 잡을 중심으로 해서 일만을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규정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기계 부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통 고전 이론의 교환 모형적 관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고전 이론에서는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이 공식적 목표가 있고요. 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목표들이 있는데 이것을 교환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좀 더 이것을 개인의 목표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것을 감화시켜 나가는 이런 이 교화 모형, 소셜라이제이션이죠. 사회화 시켜 나가는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이것을 통합한 수용 모형입니다. 조직이 목표를 설정할 때요. 개인의 목표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개인의 목표하고 부합하지 않는 조직의 목표를 일부 수정, 축소,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조직의 목표하고 개인의 목표를 통합해 나가는 수용 모형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수용 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특히 이제 MBO 관리 전략이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목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의 대치 현상이라든가 목표의 승계, 목표의 확대 다원화 등의 개념들 등이 나오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목표의 대치 현상 관련해서 특히 알아둘 것이 우리가 그 과잉 측정의 문제라든가 과두제 원칙 이런 것이거든요. 이 과잉 측정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행정기관에서도요. 그 요즘 성과주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즉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런 쪽 업무 지표들. 성과 지표들이죠. 그 지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 건수 또는 교통사고율 감소 또는 범죄 사고율 감소, 학교 폭력 감소, 발생 건수 감소, 이게 건수라든가 발생률, 그다음 민원 처리 건수 이런 건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정기관에서는 그 건수의 양의 증감에만 관심을 갖는 거지 그런 질적인 측면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몇 명이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관계자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이런 측면, 질적인 측면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그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건수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잉 측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그 조직의 목표를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목표의 대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조직의 목표는 그게 아닌데 원래는 그건 수단적인 건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는 명확한 것이 가급적 바람직하지만 너무 고정적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목표가 조직은 이제 파킨슨 법칙에 따라서 이게 한번 설정되면 없어지지 않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동태적 보수주의라 그래가지고 한번 설정된 조직은 목표 달성이 다 돼도 소멸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과거의 동사무소들이 사실상 지금 정보화 시대 때 대부분이 그 민원 서류 발급,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전자화돼 가지고 온라인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 주민자치라는 거는 그 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 단위의 자치의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런 커뮤니티가 구성이 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제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조직을 유지하는 거, 이건 동태적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의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사안이니까 명확히 알아두시기 바라면서요. 우리가 이 MBO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MBO는 이제 1970년대 피터 드러커 1950년대죠. 1950년대 이제 피터 드러커에 의해서 이제 제안돼서 기업 부분에서 확산됐고요. 오늘날도 이제 정부 조직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1999년 정부의 성과관리 계획 일환으로 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MBO가 또 시행되고 있고요. MBO라는 거는 이 조직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하고 이제 그 통합 조정해 나가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상위 관리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딱 지시하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 하급 관리자, 각 관리자들끼리 목표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급 관리자가 가장 그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하급 관리자, 중급 관리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그 관리자급의 목표 설정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자급들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요. 이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 지속적으로 또 목표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조정하고 수정해 나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환류를 통해서 이것을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목표 관리 제도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 목표 관리 제도는 기존에 최고 관리자가 이제 조직 전체를 이제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극복하고요. 이 중급 하급 관리자들의 목표 설정에 대한 참여 와 공동의 관리를 통해서 효과성을 높이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굉장히 어떤 규율이라든가 목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도가 제고되고 조직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PPBS에 대해서 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PPBS라는 거는 이제 계획예산제도로서 이제 이 정보의 집중화, 그 다음에 막료 조직 예산 편성 기간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집권화, 그 다음에 탑에서 다운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내려가는 그런 권력의 권한의 집중화 이런 현상들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반발이 심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닉슨 행정부에서 1970년대 때 MBO를 예산제도의 일환으로서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카터 행정부 때는 이제 또 ZBB가 도입되는 등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MBO는 여러 가지 조직관리 전략의 일환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도 잘 출제되는 요소고요. 명확히 개념 정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직의 원리입니다. 조직의 원리요. 이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 구조의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층제의 원리라든가 명령 통일의 원리, 그다음에 통솔 범위의 원리, 조정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예외의 원리 등등 여러 가지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리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만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계층제라는 거는 상하 어떤 수적 계층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난이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담시키는 것이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이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 통일, 지휘 감독 체계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확립하는 이런 것이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계층제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정형적인 비정형적인 거는요, 아래로 위임하고요. 죄송합니다. 정형적인 거요. 정형적인 것은 아래로 위임하고요. 비정형적인 거를 상급 관리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주로 처리하도록 해가지고 기획의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층제라는 것이 이것이 관료제 구조에서 권력을 상층부에 집중시키는 독점적인 거를 추구했던 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헤드 부분은 비정형적인 질적인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하고 전형적인 업무라든가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위임해서 하부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요, 이 통솔 범위의 원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계층 구조가 높아지면 통솔 범위가 넓어지고요, 높아지면요 통솔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계층 구조가 낮아지면요 통솔 범위가
축소됩니다. 요 관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조정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이 조정의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전문화의 원리 관련해서는요. 이게 훈련된 무능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각 업무를 세분화시키니까요. 수직적 전문화하고 수평적 전문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세분화시킬수록 그 업무가 단순해지고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훈련된 무능 개념이 나오고요. 이런 그 전문화의 문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직무 확장, 직무 충실. 그 다음에 직무 충실 개념이고요. 이거는 업무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이거는 수직적 계층화에 있어서 권한을 더 한 그 구성원에게 상하의 권한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 부여라고 해서 임파워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파워먼트는요, 재량권을 넓혀주는 거예요. 재량권을.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이 몰입도를 높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개발했던 그 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직 편성의 기준들이거든요. 이 기준들은 이제 목적이나 과정, 그다음에 수익자, 지역 등에 의해서 그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아주 그 기술별로 이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 기술별로 편성한 대표적인 우리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청이라든가 기획재정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이나 기능에 의해서 편성하면요, 이제 기능별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별 조직은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요. 기능별 조직은요.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 대규모화 될수록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정 절차, 과정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면은 이거는 전문화를 높일 수 있다. 기술을 제고할 수 있는데요.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에 얽매여서 조직 전체가 또 위태로 빠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 조직 편성의 기준과 그 각각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리 계층에 있어서는요, 우리 권한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직에 있어서 이 조직 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조직 내에는 이제 크게 이 계층에서 의사결정 단계가 이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개선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모 조직, 우리가 스텝 조직이라고 하는 막료 조직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개선 조직은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을 개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참모 조직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보통 그 어드바이스라든가 정보 수집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조직의 생산적 기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의 갈등과 압력 문제가 괜히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이 압력의 이 갈등의 해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전략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내에는 또 이제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이 있고요. 이 부분의 차이점과 그 통합 방안, 조합 방안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그 중요한 요소가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제시한 조직 설계의 형태와 조직 유형입니다. 민츠버그는 이제 조직에 5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다고 봤어요. 그 5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요. 그 5가지는 이제 기술 핵심 운영자, 그다음에 최고 운영자, 중간 관리층, 기술 전문가, 지원 업무 부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 그 조직의 어떤 그 성장 단계라든가 환경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부분이 특정하게 또 강조되고 이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는 이런 그 조직 구조를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런 조직 구조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조직 설계 유형은 우선 첫 번째 단순 구조입니다. 심플 스트럭처인데요. 이것은 그 기업가 구조라고도 하고요. 보통 신설 소규모 조직에서 강한 리더십을 갖는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그 공식적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기업이 서로 처음 창업하면요, 창업자가 직원들 몇 명 이렇게 소규모 인원들 데리고 자기가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통제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조직의 효과성이라든가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이런 구조죠. 그 다음 단계에선 우리가 그 편성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이제 그 기계적 관료 구조입니다. 이 기계적 관료 구조는요, 이 기능적 구조 편성을 많이 따릅니다. 기능적 구조하고요, 기계적 관료 구조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기계적 구조라는 것은 명령 계통을 확립하고요, 공식화시키고 업무 분담을 세분화 해서 그 능률성을 지향하는 그런 그 구조고요. 기능적 구조라는 것은 조직의 하위 집단들의 편성, 부서들의 편성을 할 때 기능 단위로 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가 어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업무의 그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 부분으로 디파트먼트 부를 편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서 이제 전문화시키는 편성 구조거든요. 근데 이 기능적 구조는 기계적 구조하고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런 기계적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이 전문적 관료 구조예요. 전문적 관료 구조는 보통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대학, 법률회사 등 같이 이런 데서는 그 전문가들이죠. 의사라든가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이런 형태의 그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핵심이 되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편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업부제 구조입니다. 사업부제 구조. 자, 이 사업부제 구조는 그 윌리엄슨이 제시한 애명가설에서 얘기하는 이 구조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 사업부제는 이 유기적 구조 형태를 많이 띱니다. 이 유기적 구조라는 건요,
유기적 구조라는 거는 기계적 구조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기능을 이렇게 분산시킨다라는 겁니다. 분산시키고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고 그리고 좀 플랫 오르가니제이션으로 해가지고 낮은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요. 예?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이 사업 부재 구조는 조직을 편성할 때 이 상품 최종 생산품이나 그 지역 단위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완결적인 조직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초기에서 이렇게 규모를 확대하면서 성장의 경로를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조직은 기능적 편제를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근데 기능적 편제를 하면은 내부 조정 비용들이 많이 증가해요. 왜냐면은 뭐 판매부, 홍보부, 이렇게 감사부 등등 이렇게 전문 기능 중심으로 해서 부를 편제하면요, 그 기능 단위가 조직 성장에 따라서 대규모화되고요. 그 대규모화된 조직 안에서 이 하나의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른 부서하고의 그런 그 의사소통이라든가 협조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최고 관리자 내지는 그 차상급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능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의 비용들이고요. 그런 조정 비용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직은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조직들이 유기적 구조로 사업 부재 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사업 부재 구조를 선택하면 조직을 여러 사업부 단위로 이렇게 반독립적인 조직 편제를 해가지고 독립재산제 형태로 하고요. 거기서 자기 완결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 공고하고 그것을 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환경 변화가 대응하면 그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그 팀 리더가 디비전 리더가 이 사업부의 리더가 그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해서 신속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조정 비용도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재 구조가 더 우월한 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애명가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 구조는 그 우리가 에빈 토플러가 제시했던 그런 에드호크라시를 얘기합니다. 그 굉장히 그 높은 수평적 분화, 낮은 수직적 분화, 그 다음에 낮은 공식화, 분권화, 이런 그 융통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 구조입니다. 자, 민츠버그가 제시한 그 조직의 그 편성 원리요, 그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관료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는 막스 웨버가 그 집대성한 이론이고요. 막스 웨버는 이제 이념형으로서 관료제를 제시했는데, 막스 웨버는 그 사회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배관계라고 본 것입니다. 지배복종의 관계고요. 지배복종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이 이제 정당성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권위의 근거로서 카리스마적 권위, 그 다음에 전통적 권위, 그 다음에 합리적 법적 권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거에 맞는 관료 조직의 형태가 카리스마적 관료제, 그 다음에 그 전통적 관료제, 가산 관료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합리적 그 근대 관료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런 근대 관료제야말로 어떤 그 사회의 합리성을 반영하는 조직이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구조다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제 조직 구조에 의한 지배복종 관계가 이렇게 일반화될 때 그 사회가 근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제시한 것이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료제의 특성이라든가 역기능, 그 다음에 순기능, 이런 개념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병리 현상을 비판했던 1930년대 사회학자들의 비판 내용이라든가 1960년대의 발전 행정론자들의 비판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관료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이 비인격성, 즉 impersonality의 문제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또 초래하는 한계로서의 인간 소외 문제, 이것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행정 조직, 즉 정부 조직의 구조인데요. 한국 정부 조직은 여러분들 그 표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듯이요. 여러분들 그 이 정부 조직의 현재 도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현재 그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의 어떤 그 기구가 상당히 좀 변했습니다. 그 이제 2013년 3월에 있었던 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밑에 이제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거나 뭐 특임장관을 폐지하거나 부총리제를 다시 부활하거나 뭐 해양수산부를 부활했거나 뭐 이런 식의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뭐 신설을 했거나 이런 그 구조의 개편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중앙행정기관 내 정부 조직의 구성도 본부 조직하고 이제 소속 기관으로 나눠서요. 이 본부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관리층하고 하부 조직으로 나누고요. 하부 조직은 보조 기관과 보좌 기관으로 나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속 기관은 부속 기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뭐 예를 들어 일선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나누고 각 기관들의 특성들이 있다. 유형들. 이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요소들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 이제 보좌기관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보좌기관이라는 거는 그 참모기관을 얘기합니다. 이게 보좌기관은요. 스텝 기능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담당관이라는 형태로 많이 편성이 되는데 정부조직법에 보면 꼭 명칭을 담당관의 형태로 해야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 참모기관이 개선기관과 명백히 다르도록 이렇게 정부조직법은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 실태로 보면은 뭐 차관보도 그렇고요. 많은 담당관들이 사실상 개선기관 하돼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많은 수차례여서 정부 개혁 때마다 이 그 참모기관들의 개선기관화를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그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참 개선기관을 지향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미국 등 이 서구의 정부 조직에서는 참모기관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관료제가 조직이 갖고 있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 가지고 대안적 구조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적 구조의 여러 가지 예들이 이제 규제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도크라시에서부터 위원회 조직 이런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위원회 조직 현황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는 이제 합의제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위원회가 이제 단순히 자문적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의결 성격도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크게 구분되고 또 독립규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폐해를 시정하고
있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전 연방 체제 하에서 이제 주 간의 독립성 상황에서 이제 그 주와 주 사이에 걸린 인터스테이트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위원회가 이제 독립규제위원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완전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는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뭐 그 사실상 이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규제위원회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 이 각 입법사법 행정부터 독립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한 그 독립규제위원회를 보기는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독립규제위원회 상당히 유사한 접근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위원회 조직의 현황을 보시면요,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분을 잘 알아두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운영 실태 이런 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관계 그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규제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니까 이 그 법률 관련 내용도 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탈관료제의 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팀하고 태스크포스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이 팀제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행정 조직에도 도입되는데요. 전통적인 과를 이제 팀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건데, 이 과하고 팀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이 과장하고 팀장 간의 권한 부여의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팀 단위가 자기관결적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정한 팀제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팀제는 기존의 그 과 체제 하에서의 과장하고 팀장하고의 권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만의 변경일 뿐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팀 단위의 조직 편성은 어떤 그 수평적 단위를 강조를 하고요. 이 어느 정도 그 부문 내에서 이 정규부서 소속으로 이 조직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는 보다 이제 장기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들이 참여해서 조직을 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그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전임제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 업무 단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프로젝트 팀이건 태스크 포스건 간에요, 이 둘 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타파하려는 것이에요. 하나의 그 명령 통일의 원칙에 의해서 위에부터 상층부에서 지시된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집행하던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팀이라든가 태스크포스 팀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자기완결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팀 리더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프로젝트 조직보다는 태스크포스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정기부서가 좀 더 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관료제의 대안 구조가 이제 매트릭스 구조고요. 매트릭스 구조는 이 사업별 구조하고 기능별 구조를 횡적으로 종적으로 이렇게 결합시켜 가지고 이 편성한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학습 조직은 그 조직의 구성원이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 획득
공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하는 조직이고요. 이 학습 조직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끊임없는 분권화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고정된 집단의 조직에 계속 그 소속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그 부서를 유동적으로 만들고 소규모 집단을 많이 형성하고, 그리고 권한을 많이 그 임파워먼트 부여를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 공진화라는 거죠. 공진화, 코에볼루션. 공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직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서로 적응해 가지고 그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멀전스, 창발성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조직이 학습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습 조직 외에 우리가 대안적 조직으로 네트워크 조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오늘날 참 특히 대규모 조직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유명하죠. 뭐 나이키 회사가 그 세계적인 그 기업이 본부에 소규모 인원을 두고요. 모든 생산 기지를 독립된 독립 채산제로 해가지고 그 세계 각지에다가 생산 기지를 두고서 운영을 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느슨한 연결 형태의 조직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이 환경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조정의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그런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뭐 하이퍼 테스트 조직, 가상 조직,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구조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핵심은 자율성과 분권화입니다. 그리고 유연한 구조고 자기 완결성, 부서 단위의 자기 완결성을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명령 계통의 원칙이라든가 명확한 분업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요. 경쟁 상대방이라든가 거래선들, 뭐 납품업체들, 이런 그 협력 기관들, 이해 당사, 이해 관계자들, 뭐 주주라든가 뭐 이런 소비자 집단, 시민 집단, 이런 굉장히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창발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코에볼루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 형태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탈관료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개념들은 다 다르지만요, 공통적인 지향점들은 거기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탈관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책임운영기관제도예요.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죠. 이 에이전시는 기존의 정부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에이전시의 개념이에요. 근데 독립기관이 뭐냐?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입이 있어야지 살아나가죠. 기존의 수입을 가지고서 이 수입을 가지고서 조직이 운영되고, 그 성과, 이 수입의 발생 정도와 서비스의 질, 제품의 질 등을 평가받아 가지고 이 기관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이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책임을 부여하고 그 성과가 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책임운영기관이고, 수입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이 정부 조직, 그 정부 조직들의 주요 부분들이 집행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을 결정조직하고 집행조직으로 나눠가지고 집행적 성격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그 특허청을 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집행조직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재산제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규제에 나와 있듯이요, 인사권하고요, 특히 예산 회계 예상의
그 특징을 부여했습니다.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한 거죠. 특히 특별 회계로 편성을 하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 뭐 상당히 좀 가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2월도 뭐 경사적 경비의 20%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요. 이런 그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권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관장 하고 책임운영 기관장하고 관계에 있어 물론 이제 기관장이 인사권을 원칙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위임이 또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서 인사상에 있어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크게 그 중앙책임운영기관하고 이제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나누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책임운영기관이 특허청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소속 책임운영 기관은 이제 기업형 기관하고 이제 그다음에 행정형 기관으로 나눠 있습니다. 기업형 기관은 사실상 자체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죠. 과학관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그 병원, 국립병원, 시립병원 이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업형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통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행정형 기관으로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5년의 그 단위로 해가지고요. 5년 범위 내에서 기관장을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임용을 해서 계약을 기관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기업형 기관은 이제 그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행정형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 일반 회계지만 가능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제 우리가 기관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 회계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책임운영 기관은 38개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책임운영 기관은 기본적으로 이 공공관리론의 관점에서 영국에서 추진됐던 넥스트 스텝스 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이 성과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격적으로 이 책임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999년에 그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운영 기관에 관한 각종 우리 법률의 주요 내용하고요, 특징들, 그다음에 기관 지정 현황, 그다음에 예산과 회계 및 인사상의 자율성의 정도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밀하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안이니까요. 자, 이상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하고 대안적 관료제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